4장입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지식. 투자의 목적은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비근로소득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시간을 직접 투입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일해서 창출하는 소득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선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종잣돈. 저자는요, 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총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현재 내 가게로 들어오는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알뜰하게 모으는 거예요. 둘째는요, 거주 등의 이유로 묶여있는 큰 돈 있죠? 깔고 앉은 돈, 이거를 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쓰는 것부터 체크해 보라고 저자는 얘기해요. 모든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정비는요, 통장에서 주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고정적인 지출을 의미합니다. 연금, 각종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그리고 교통비 등이죠. 반면에 지출되는 금액의 크기나 시기가 매번 달라지는 게 변동비입니다. 여행 경비, 옷, 소모품 구입비, 경조사비, 커피값 등 잡비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뒤에 또 한 번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지출의 필요 여부로요. 필요비와 불필요비로 나뉘는 거죠. 필요비는요, 지출하지 않으면 당장 큰 문제가 생기는 비입니다. 일종의 생계비용이라고도 해요. 생계비용. 불필요비는요, 지출하지 않아도 당장 큰 문제가 없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일단은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통틀어서 가장 규모가 큰 불필요비를 통째로 없애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비 중에서 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줄여나가면 됩니다. 이때 가계부가 도움이 돼요. 정리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고정비인데 불필요비에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이게 정리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변동비 중에 불필요비, 여행 경비나 음료비 이런 거죠. 여기 불필요비를 다 정리해야 돼요. 불필요비를. 종잣돈을 마련하는 두 번째, 거주 등의 이유로 묶여있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자의 경우에는요, 첫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 2억을 빼서 이사 가려고 보니까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서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본인의 돈과 대출금을 합쳐가지고 처갓집 근처로 이사하고 남은 돈 1억 7,2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바로 깔고 앉은 돈을 최소화해서 나의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배치하는 자본의 재배치를 실행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해요.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무조건 돈부터 만들 게 아니라 잃지 않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돈부터 만들고 투자해야지라고 투자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지식이 쌓여 있고 해야 되는 거죠. 실력이 뒷받침된 후에 비로소 돈을 만들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돈을 잃지 않은 투자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저평가입니다. 사는 순간 돈 버는 것이 투자입니다. 막연하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투입하는 것은 투기예요.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사는 순간 돈을 버는 투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평가란 물건의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상태를 의미해요. 가치 대비. 부동산의 가치는요, 입지로 결정되기에 입지보다 가격이 싼지 적정한지 비싼지에 따라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다음 공식이 성립됩니다. 입지에 비해 가격이 싼 게 이게 저평가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파트를 사야 돼요. 입지에 비해 가격이 같으면 적정하고 입지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고평가입니다. 결국에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려면요, 그 가치인 입지를 알아보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저평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관심을 두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요, 계약하기 전에 더 많은 대상을 살펴보고 이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비교를 통해 저평가를 알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발품과 손품입니다. 저자가 평촌 아파트 살 때의 판단 과정은 아래와 같아요. 평촌의 입지는 3본의 입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평촌의 가격과 3본의 가격이 같았대요. 그래서 결국 평촌이 저평가됐구나 라고 판단하고 평촌을 산 거죠. 결론은 저평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지역을 늘려야 됩니다. 추가로요, 전세가는 매매가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저자는 얘기해요. 이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하락할 때 일반적인 경우 전세가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말과 같죠.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시세 차익형 전세 투자를 할 경우에
매입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게 돼도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 즉 투자금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걸 투자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시세 차익형 전세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아래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요, 여러 지역의 물건과 비교해 본 결과 저평가가 확실한가? 둘째는요, 전세가율이 높아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며 건당 리스크는 작은 물건인가를 판단하는 거죠. 인생을 바꾸는 투자. 저자는 직장인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마치고 나아가 조기 은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부를 쌓으려면요, 다음의 과정을 추천한다고 해요. 1번, 노후 준비를 목표로, 노후 준비가 1차 목표인 거죠.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재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저축이나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투자를 위한 중잣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유 자산의 크기를 키워갑니다. 네 번째는 매입한 부동산을 장기 보유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원하는 은퇴 시점을 전후로 축적된 자산을 현금 흐름화하거나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다입니다. 결국에 이 3번과 4번이 핵심입니다. 저자는 얘기해요. 잦은 거래를 통해서 적은 수익을 당장 손에 쥐는 것보다 자산의 덩치를 꾸준히 불려가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 투자의 장점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산을 팔지 않고 쌓아 올리는 방식, 이거의 장점은요, 첫 번째 장점은 수익 실현을 뒤로 미뤄서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수익의 크기가 이제 자산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 이에 비례해서 수익 또한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덩이 효과죠. 세 번째 장점은요, 거래 횟수가 줄어들어 그에 따르는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에 소모되는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 시스템 투자법에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일하면서 생업과 시간과 돈을 교환하면서 급여인 거죠. 생계비용을 빼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의 전셋값이 올라서 이 오른 전셋값으로 또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년간 40채의 부동산 시스템 구축 로드맵이 나와요. 1년 차에는 하나를 사요. 2년 차에도 2개 사고 3년 차에는 3개가 됩니다. 그럼 3년차부터 전세가 2년 이제 끝나니까 이 A 주택의 전세가가 오르죠. 그럼 4년차는 이제 B의 전세가가 오릅니다. 이 2개 전세가가 오른 걸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삽니다. 이 4년차부터는요, 오른 전세가로 충분히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보시면 계속 오른 전세가로 아파트가 계속 하나씩 늘어나죠. 그래서 총 15년이 되면은 40채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지역, 한 곳이나 한 아파트 단지에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지금 전국에 고르게 투자돼 보유한 모든 주택의 전세가 동시에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해요. 결국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우려는 기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현금 유동성은 확보해 놔야겠죠? 당장 통장에 있는 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 놓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도 뚫어놓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모든 대출을 끌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예비용은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을 요약하면요, 투자에 필요한 돈은 모으는 것과 동시에 만들 수도 있다. 단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 시점 직장인에게는 아파트 전세 투자야말로 노력 대비 효용이 높은 투자 방식이다. 돈을 잃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저평가된 물건에 투자하는 것이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자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라. 그리고 쌓은 것을 잘 지켜내고 싶다면 주머니 속 현금 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과욕을 삼가라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저자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리스크 관리법으로 아래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명 역전세 리스크 관리법이죠. 첫째, 처음부터 전세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적은 물건에 투자해야 돼요. 전세 거주자는 입지가 좋은 물건에 몰립니다. 특히 직장과 교통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우수한 지역을 투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예정된 곳이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요.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 주택의 전세가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요, 신규 주택 공급이에요. 따라서 이 같은 계획이 예정된 곳이라면요, 최악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려는 물건의 주변 지역에 3, 4년 이상의 장기간 해당 지역 인구의 1% 이상 규모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아주 핵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로 현금을 확보해 놓고, 네 번째는요, 세제 혜택 등 위해서 매입하는 물건을 임대용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매도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투자 물건을 한두 개 정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 되지만 언젠가는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당장 못 팔잖아요, 현금이 급하면.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빼놓는 거예요, 당장 팔 수 있는 걸.